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재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기분 좋게 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이상의 강세 지속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0.5%가량 어제의 오름세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밤사이에 또다시 뉴욕 증시에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85%를 돌파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인 수급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코스피 현물 시장 기준으로 기관도 이 오늘은 연기금과 또 사모펀드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매수세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SK하이닉스가 약 4%대, 또 삼성전자가 약 1.8%대, 반도체단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의 예상대로 4연속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 2.5%의 수준을 꾸준하게 지난 7월과 8월 또 10월에 이어서 이번까지 유지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아직까지 1.5%포인트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런 금리 동결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 오늘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모두의 예상대로 이 한국은행이 또다시 이 기준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동결을 했었죠. 역시나 환율도 그렇고요. 가계 대출이라든지 부채 관련 문제들이 발목을 붙잡은 것 같네요. 네, 지금 금융 안정 측면에서 최근에 좀 상승세가 진화됐다고 해도 서울 주간 단위 아파트 상승률이 한 0.2%씩 연환산으로 하면 10%에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빠르고요. 환율도 레벨이 중요하지 않고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하는 총재의 발언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 1,460원대 이전까지 70원대를 위협하던 환율 수준을 놓고 보면 금융 안정 측면에서 통화 정책이 이제 좀 더 신중론을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오늘 경제 전망도 기존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의 난항이라든지 그런 하방 위험 때문에 내년도 성장률을 한 1.6%. 다른 기관들보다 조금 하느니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3분기 우리나라 지금 민생지원금 덕분에 분기 성장률이 무려 1.2%를 성장하면서 올해 경기가 조금 재정정책의 힘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죠. 내년 성장률도 최근에 선방하고 있는 수출 경기를 놓고 보면 1.8% 하느니 제시한 숫자는 그렇고요. 요즘 시장 컨센서스는 대략 2% 이상도 성장률 전망들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금융 안정 때문에 지금 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게 맞지만 펀더멘탈인 경기와 그리고 또 물가 전망도 내년 1.9에서 2.1로 최근에 환율이 올라온 효과 때문에 휘발유라든지 이런 쪽 수입물가들 올라온 부담들도 좀 녹아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내년 이때까지 인하에 대한 시그널링을 준 것 대비 동결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내년 GDP 성장률도 1.6%에서 1.8%로 좀 상향 조정한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까지 나왔는데 이 불과 2주 전이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금리 관련해가지고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도 좀 물 건너갔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네, 저희도 불과 11월 첫 영업일날 발간했던 저희 내년도 전망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느니 그동안 줬던 신호죠. 인하의 신호를 감안해서 2.25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왔는데 최근에 더더욱이 금융 안정 쪽에 대한 부담들이 누적된 데다가 경기 전망도 예상보다 높고 물가도 저희가 예측한 수준보다 좀 높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오늘 한국은행 좀 이따 기자회견에서 총재의 발언들에 녹아 들어올 거라 보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아직 반반입니다. 내년 적어도 1분기까지는 올해 1% 내외에 굉장히 부진했던 성장률을 지원할 마지막 한 번의 인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동안 줬던 금리 인하의 신호에 따른 죄송합니다. 그에 따른 신뢰성 측면에서 인하가 남았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기에는 전체적인 경기 환경도 개선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동결 가능성 좀 현실적으로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 인하가 좀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내년 동결 가능성은 좀 반반이다. 이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 이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금리 동결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밤 사이에 나온 이슈들 저와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이슈는요. 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드디어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이 성공한 데 이어서 또 성공적으로 이 계획된 궤도에 위성들을 안착시켰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 관련주들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주들 굉장히 말 그대로 이 스카이로켓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누리호 4차 발사가 중요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 거기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우주 산업을 이끌었던 주체가 정부에서 이제는 민간으로 넘어왔다는 점이 굉장히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지금까지 누리호 1차부터 3차까지의 발사 과정을 보자면 이 항공우주연구원, 이 항우연이라고도 언론에서는 많이 줄여서 하죠. 여기에서 주로 제작을 주관했었는데 이번 4차 발사의 경우에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처음으로 제작을 총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 주도하에 이 제작 총괄이 이루어진 최초의 이 발사 성공 케이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제작부터 또 설계, 조립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번에 총괄했다라는 점이 오늘 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계속해서 이끌고 있고요. 앞으로의 모멘텀도 상당합니다. 이 우주청에 따르면 누리호의 이제 7차와 8차 발사까지 또 그 이후까지 앞으로의 로드맵이 탄탄한데 특히나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한 예산 50억 원 가량이 이 내년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이 새로운 모멘텀 소식을 알렸고요. 또 8차 발사 이후부터는 매년 한 번씩 발사가 단행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주 항공 이런 섹터이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우주 항공 섹터들 그리고 드론까지 묵혀서 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드론주들 굉장히 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밤 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보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의 굉장히 최연소 이 장군이 있습니다. 육군 장군인데 이 장군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관련해서 상당 부분 키맨 역할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드론주들 이 두 가지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고요. 또 밤사이에 역시나 반도체, AI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에서 좋은 흐름 보였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PCB와 유리기판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댄 아이브스의 밤사이 리포트가 상당히 큰 영향 미쳤습니다. 저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계속해서 이 구글과 엔비디아가 서로 AI 반도체를 약간 양분해가는 이 양강 구도가 좀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댄 아이브스가 AI 거품론을 좀 완전히 불식시킬 만한 그런 하나의 의견을 보고서를 좀 내줬는데 이 AI 관련해서 도입기가 이제 막 초입 단계다. 무르익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면서 탑 10을 꼽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 탑 10에 대한 이 종목명 그리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이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구글이 약 1% 밀리고 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1% 강세를 보이면서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힘을 실어줬는데 우선 이 댄 아이브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 기업 중에 3%만이 AI 도입기에 들어섰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1%가 아직 안 된 기업들이 인재 도입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닷컴 버블 당시 사이클 후반에 이 거품이 꼈을 때와는 아직은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현재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에 대해서 이 투기성 자금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기업의 지출 증가인데 이 최근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그렇고요. AI 반도체 기업들도 연달아서 뭐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또는 공격적인 인수 단행으로 계속해서 발행
관련 자금을 늘려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AI 인프라라는 특성상 이런 초기 자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댄 아이브스의 주요 주장이었고요. 또 정부 수요도 마찬가지로 엄청납니다. 이 소버린 AI, 정부 주권 AI를 각 국가가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 공급만으로는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또 이어서 반도체 공급 부족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못을 박은 댄 아이브스였습니다. 이 때문에 닷컴버블 당시와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매출이 이 기술주들 평균으로 이 30배 가까이가 높게 거래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버블이었는데 이 최근은 이 당시에 거의 1,000개 관련 기업들이 난립했던 것과 대비해서 약 50개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 AI 관련주로서 현재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죠. 이 때문에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역시 당시에 비해서는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면서 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댄 아이브였습니다. 이 주요한 종목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최근 시장이 약간 좀 실망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구글과 비교를 해서요. 하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이 AI 툴 도입을 확산시킬수록 수익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면서 좀 긍정적인 이런 리포트를 발간을 했고요. 이 때문에 밤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굉장히 M7 중에서 독보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AMD도 밤사이에 다시 한번 3%대 이 되돌림을 보였었죠. 폭발적인 수요 속에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이고요. 또 엔비디아도 1% 되돌림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대부분의 AI를 구동하는 핵심 칩 업체다. 엔비디아의 이 AI 칩 시장 규모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95%에 달하죠. 그 이유가 엔비디아가 마치 마스터키 온갖 이 AI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글 TPU가 이를 완전하게 대체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 그 중론이었고요. 그 이외에도 애플과 메타, 구글 그리고 테슬라까지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지켜봐야 한다라고 꼽았습니다. 다시 한번 M7에 대한 이런 투심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그러면은 이 시각 시황 듣고 앵커 브리핑 이어갈게요. 김윤주 아나운서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간밤 4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증시의 상승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4천선을 5거래일 만에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4천선 회복에 성공한 코스피인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 잡아보시죠. 초록불이 하락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하락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 단에서의 상승이 큰 폭으로 나오면서 지수를 4천선 위로 올려줬고요. 일단 보시면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 구글의 TPU가 급부상하면서 구글 TPU 밸류체인의 상승이 눈에 띄었지만 엔비디아 관련 밸류체인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엔비디아의 반등과 함께 엔비디아 밸류체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지금 5.53%가량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두산도 CCL 공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인데 오늘 4.33%가량 오르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PU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이 오늘 또 됐습니다. 어제 KB증권에서 목표가 16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삼성전자를 최대 수혜주로 꼽았는데 브로드컴에 가장 많은 메모리를 공급하는 업체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제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2.2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기는 조금 빠집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0.58%가량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M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AI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원전도 좋고요. 전력기기 3사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6% 넘는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효성 중공업도 3% 넘는 상승세, HT 현대 일렉트릭까지 1.51%가량 오르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1.61%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2% 넘는 상승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원전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오늘 SK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92,000원으로 목표가 올려 잡았고요. 올해 말 하반기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기대감, 그리고 내년도에 또 루마니아 원전 등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AI 밸류 체인이 시장 안에서 좋습니다. 그 가운데 또 지주사단에서 SK스퀘어가 4.81%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K도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상승과 함께 지주사단에서의 상승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일단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이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이 민간주도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등 이 자체 개발한 엔진 등을 탑재했기 때문에 오늘 프리마켓에서 약 5%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정규장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8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일단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오늘 일단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조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3.42%가량 크게 밀립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나무와의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분가치 1대 2.54 정도로 지금 두나무와 네이버 간 지분 인수가 체결이 됐는데요. 다만 오늘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려아연이 3.79%가량 오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희소금속에 대한 계속해서 수출 제한을 하면서 관련된 수혜에 고려아연이 받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 넘는 강세 탄력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57%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도 소폭 반등했는데 오늘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장 초반에 잠깐 밀렸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에서의 주인공은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들 정말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 삼성과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넘게 올라주고 있고 하이젠 R&M도 8%가량 급등입니다. SPG도 8%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가장 큰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건 로봇 관련주라는 점 짚어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로봇 시장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능형 로봇 매년 연평균 30%가 넘는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엔비디아 관련 밸류체인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데요. 오늘 6% 넘게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진세미캠도 2%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다만 원익 IPS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조금의 차별화된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조금 쉬어갑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1월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술 수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오늘 조금 큰 폭으로 빠지는데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3%가량 하락하고 보로노이도 3.74%가량 빠집니다. ABL 바이오까지 0.58%가량 밀리고 있는데 다만 펩트론도 오늘 하락하고는 있지만 12월 들어서 지금 기술 수출 본계약 체결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점은 체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터주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2.47%가량 올라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증권사에서 엔터가 하반기 실적이 부진하긴 했지만 너무 저점에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의 성장성이 가장 기대되는 업종으로 엔터 업종을 꼽았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떨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조금 이 상승 탄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43%가량 오름세 4,010선까지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4,01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9%가량 오르면서 881포인트 지나갑니다. 일단 오늘은요. 반도체 관련 밸류 체인의 상승이 눈에 띄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부터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거래일 연속,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600억가량 순매수 중인 외국인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화된 점도 외국인의 매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2,300억가량 순매수입니다. 오늘 기관은 7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개인만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양시장에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사들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팔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은 1,000억 원가량 코스닥을 사고 있지만 외국인은 600억가량 순매도, 기관도 150억가량 순매도하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오후 그리고 밤 사이에는 또 어떤 리포트들이 쏟아졌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신영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59만 원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업종 내 최선 호주의 이 자리까지 공고히 지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2026년에도 역시나 이 수주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 한번 보실 텐데요. 25년 들어서 이 미국 배터리 판매가 상당히 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띄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상반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얼티엄 셀즈가 좀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 내에 이 전기차 배터리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분명히 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판매는 감소할 전망이 맞습니다만 이걸 상쇄해 주는 게 바로 이 ESS 저장 장치입니다. 자세하게 좀 보시자면요. 미국 내 ESS 이 배터리 저장 장치 판매량이 내년 들어서는 332%, 200와트시 이상으로 굉장히 폭증할 전망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내후년 들어서도 94% 마찬가지로 폭등할 전망입니다. 이런 엄청난 수요를 등에 업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 유럽 쪽에 들어서도 이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판매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르노와 또 VW 그리고 폴드향 공급을 본격화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중저가 케미스트리 양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또 이어서 소형 전지 부문 매출액도 이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4%가량 증가할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다들 예상을 하셨다시피 이 유럽의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테슬라 모델 Y의 저가형 버전을 좀 공급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끌어올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이어서 중국 쪽의 이 모델 YL도 마찬가지로 이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인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다음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는 이 두나무 인수로 피테크 공룡이 탄생했죠. 네이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다울투자증권에서 계속해서 이 바이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또 계속해서 적정 주가 역시 목표가 역시 36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보자면 내년 매출액입니다. 13조 5천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죠. 거의 연율 기준으로 11%가량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주요한 이유가 바로 커머스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점이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그 온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이어서 26년, 그러니까 내년 2분기에 AI 탭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검색 점유율을 방어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실제로 이게 구글의 AI 모드랑 상당히 유사한 기능인데 알파벳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검색 점유율을 상당 부분 오픈 AI로부터 방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네이버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하고요. 또 이어서 이 두나무의 연결 편입도 앞으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플러스가 될 텐데 우선은 외형 확장뿐만이 아니라 이 토큰과 코인 분야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시너지가 될 것이다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또 내년 1분기에는 이 쇼핑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거를 보시자면 사용자가 검색어를 직접적으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 원하는 콘텐츠와 상품으로 자동으로 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이 역시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한몫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죠. 이어서 이 네이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리포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전 수주 지난 체코 원전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도 좀 별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원전과 가스터빈을 동시에 노림으로써 이 두산 에너빌리티 SK증권에서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이 92,000원으로 이 신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요. 상승 여력이 거의 18% 충분한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2026년 자체가요. 대형 원전과 이 SMR 부분에서의 수주 가시성이 높아지는 핵심 시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SMR 파운더리 업체로서 이 기자재에 대한 납품이 본격화될 지점이 바로 이 내년인데 사실상 현재 북미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나고 있죠.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원전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형 가스터빈의 글로벌 3사죠. 거의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 버노바 그리고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은 이미 30년까지 인도분을 이 계약을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거의 대형 가스터빈들은 최근 캐파 제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의 후발주자로서의 시장 진입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 요금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 역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원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만나봤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을지 보다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태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밤사이에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상승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오늘 특히나 SK하이닉스가 또 간만에 4%대 좋은 움직임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AI가 가장 가운데 있는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게 AI를 중심으로 해서 피지컬 AI까지 제조업 전반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히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반도체가 가장 핵심이죠. 우리는 HBM 반도체를 갖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HBM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AI 반도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반도체들은 그 부품으로서 기능하지만 이런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체로 만드는 게 피지컬 AI죠. 그래서 로봇주들도 관심권을 받고 있는 것이죠. 로봇은 아직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부분 다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피지컬 AI에서 상품화되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지금 로봇주에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품주들이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사면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곧바로 30%나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쳤고 하이젠 RM도 11%대 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 부품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품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건 그러니까 로봇주 전반에 걸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로봇이 상업화되기 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쪽에서 핵심적인 부품인 로봇 관련된 부품 업체들을 내재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발하게 M&A가 발생할 겁니다. 그 M&A가 할 때 이 로봇 관련된 액추에이터나 이런 핵심적인 부품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M&A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젠RM이나 SBB테크, 한라캐스트 같이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이거는 AI 피지컬까지 연결되는 제조업이고 이 AI의 가장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건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원전 쪽에서 두산일레비티나 BHI, 우진 같은 종목들이 이런 원전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또 여기서 원전에서 발전된 전기를 이 AI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주는 데 필요한 전력선 이쪽에서 또 우리 뭐 해성중공업이나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송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선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쪽에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을 담지 않으면 지금 시장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장세입니다. 네, 역시 개별 테마들 안에서는 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걸 하나로 관통하는 맥락은 AI라는 것이 주요한 이런 메시지이시겠네요. 오늘 장의 특징주들 좀 눈에 띄는 게 많은데요. 어떤 게 가장 눈에 좀 들어오실까요? 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오늘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로봇주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다시 한번 사볼 만한 자리까지 왔고요. 그리고 특히 내년에 1월 달에 CES 2026에서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그 젠스랑 CEO가 말 그대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 1년 사이에 이 피지컬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내년 CES 2026에서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영향받는 게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하나쯤은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만 지금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저랑 비슷하게 보셨네요. 저도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당히 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 부품 주주들의 마찬가지로 이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이렇게 이번 주도 이 성공 투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저희 김태훈 파트너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이 투자 전략, 엔비디아 GPU와 또 구글 TPU 사이의 양강 구도가 지금 굉장히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이 투자 포인트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깐 있다가 다시 찾아올게요. 국산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2023년 3차 발사 이후 2년 반 만이며 이번엔 민간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과 조립을 주도해 민간 주도 우주 시대를 열었다. 누리호는 이날 주 탑재 위성과 큐브 위성 13개를 600km 상공 궤도에 올리며 임무를 완수했다. 발사 시각은 주 탑재 위성의 오로라 대기광 관측 임무를 위해 새벽 1시 13분으로 정해졌다. 발사 후 13분
만에 위성 13기 모두 분리되며 성공이 확인됐다. 이번 성공으로 한국은 민간이 우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 배송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오로라와 우주 자기장을 측정하고 스페이스 린텍의 큐브 위성은 우주 신약 개발 실험을 수행하는 등 우주 실험실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홍콩의 한 고층 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다. 아직 279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6일 오후 2시 52분쯤 홍콩 신계지구 타이포의 웡푸코트 단지에서 불이 나 인접한 5개 건물로 번졌다. 대나무 비계와 건축용 그물을 타고 확산된 불길은 순식간에 단지를 뒤덮었고 현장에는 검은 연기와 화염 기둥이 솟구쳤다. 이 단지에는 약 4,8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망자 중엔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관 1명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강렬한 열기로 인해 진화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대나무 비계를 널리 사용한다. 정부는 안전 문제로 올해부터 공공사업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여의도 포커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에 또다시 뉴욕 증시가 거의 3대 지수가 1% 내외의 강세를 이어갔는데 이 나스닥에서의 주인공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구글이 독주하는 형국이었다면은 밤사이에는 구글이 살짝 눌리고요. 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1%대 강세,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의 TPU 완전히 좀 양강 구도로 굳어질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최창규 본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저도 궁금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실 구글이 그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맞아요. AI 칩 시장을 아예 그냥 좀 재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특히나 좀 메타가 27년부터 이 구글 TPU를 좀 도입한다는 소식이 기폭제가 좀 된 것 같은데 이 섹터 전반에 미칠 영향 상당히 좀 크겠죠. 일단 저희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건전한 경쟁이다. 건전한 경쟁이다. 경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라는 산업 자체가 글쎄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Winner takes all. 결국은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누가 승자가 될 거다라고 점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젯밤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그래도 너희 구글은 우리 칩 쓸 거잖아. 그렇죠. 너희 우리 칩 안 써? 쓸 거잖아. 일부는 쓸 거잖아. 이런 논리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랐는데요. 네. 결국은 구글의 TPU 그리고 메타가 구글 TPU를 쓰겠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쟁 심화. 경쟁 심화. 네네네. 네. 지금 여태까지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와 AMD 중심의 GPU 시장 거의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시장에 구글이 TPU라는 ASIC 주문형 반도체를 무기로 들고 왔고 각 빅테크들이 각각의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메타도 만들고 있고 그쵸. 테슬라도 만들고 만들고 있고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와 AMD 중심의 AI 칩 시장 독점이 어느 정도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빅테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엔비디아한테 너무 종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종속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종속에서 벗어나자. 참고로 종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갖다 쓰면 되니까.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갖다 쓰게 되면 결국은 가격. 칩 가격을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협상력이 없거든요. 낮아지죠. 협상력이 낮아지거든요. 결국은 빅테크들도 엔비디아 종속, AMD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논리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AI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더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져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뺏기더라도 시장 파이가 커지니까 거기서 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건전한 경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시장 전체 파이가 좀 커진다면은 이게 뭐 영업이익을 훼손하는 뭐 그런 길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엔비디아도 윈을 하는 거고 또 구글도 윈을 하는 거고 그런 약간 이슈로 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번 이슈 때문에 좀 희비가 교차하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컨대 구글이랑 브로드컴이 또 같이 좀 기분이 좋게 갔었고요. 엔비디아랑 AMD가 약간 좀 반대급부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뭐 추가적으로 수혜나 피해를 볼 만한 뭐 종목, 섹터들 있을까요? 일단 밸류 체인을 꼼꼼하게 좀 뜯어보셔야 됩니다. 크게 네. 본다면 TPU의 생산과 구동 그리고 필수적인 기술,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하나씩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니 해도 파운드리나 첨단 패키징 관련해서는 TSMC가 최고입니다. TSMC요. 네, TSMC가 코어웍스라고 해서 Chip on Wafer on Substrate라고 네. 하는 코어웍스의 지금 병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정도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가장 으뜸은 파운드리 및 첨단 패키징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HBM은 AI 칩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TPU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내년 HBM 완판이지 않습니까? 그쵸. 신규 수요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파운드리도 갖고 있고 또 HBM 수요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HBM 관련된 수요를 봤을 때 둘 다 쓰는 건 맞지만 이미 하이닉스는 내년도 HBM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확실하죠. 네,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TPU 시장이 커져서 신규로 HBM 수주가 일어난다고 해도 하이닉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주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가 살짝씩 차이가 나는 이유도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측면에서 거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트워킹. 그래서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멘텀이라는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서학개미라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루멘텀을 왜 사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 회사가 광통신. 광통신이요. 예. 결국 광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은 네트워킹, 광 모듈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 TPU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포토제닉, 음각 이런 쪽에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ASML. 네. 예, ASML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어셈블리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칩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통신들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셀레스티카라든지 제빌 같은 그런 어셈블리 통합하는 회사들도 밸류체인상에서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새롭게 떠오르는 이 관련 밸류체인 섹터들이 참 하위 섹터들이 많은데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엔비디아의 GPU를 구글 TPU가 좀 이제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뭐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 딥시크도 그랬었고 뭐 알리바바 자체 칩도 뭐 대체한다 이래놓고는 아직까지는 독점적인 엔비디아거든요. 이게 뭐 구글의 아성 때문에 좀 흔들릴 그런 위기는 없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GPU와 TPU를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TPU는 특정 요리에 맞춰서 만든 칼이에요. 칼인데 우리가 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TPU는 딱 야 고기만 다뤄야 돼, 고기만 잘라야 돼. 딱 그 목적에 맞게끔 나온 게 TPU고요. 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고기도 잘라야 되고 야채도 잘라야 되고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칼이 GPU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약간 있습니다. 맥가이버 칼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오, 정확한 네. 표현이세요. 그러면 당연히 단가는 누가 더 비쌀까요? 아, 엔비디아가 더 비싸겠죠. 맥가이버 칼이 더 그쵸? 비싸겠죠. 드라이버도 들어가 있고 뭐 뾰족한 칼도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맥가이버 칼이 더 비싸고 TPU는 딱 목적에 맞게끔 칼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요. 그리고 효율도 좋겠죠. 아,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TPU가 GPU까지 넘볼 수 있다. 그리고 TPU의 영역에서 모든 GPU가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건 약간 아직은 좀 먼 걸음이고요. 네. 대신에 GPU가 갖고 있었던 이런 범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가격, 전력 효율성 그리고 특정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게 TPU이다 보니까 네. TPU 시장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모든 거에서 대체를 할 수 없겠지만 대체를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구글 TPU로 좀 대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겠네요. 결국 이제 네. 그 GPU나 TPU를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가 칼의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요리의 맛이 중요한데 그렇죠. TPU로 칼로 요리를 했더니 맛이 괜찮은 거예요. 또 제미나이가 굉장히 맛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제미나이 3 프로 그 딥띵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각 성능별로 네. 테스트를 해본 그런 자료를 봤는데요. 거의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 결국은 이거는 GPU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GPU 요리를 안 하고 TPU로 요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이 좋네. 네. 훨씬 더 맛이 뛰어나네. 이게 바로 제미나이 프로 3가 갖고 온 혁명이에요. 아,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뭐 거의 오픈 AI를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이 만약에 구글 TPU의 점유율이 앞으로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 미칠지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아까 밸류체인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구글 얘기 드리면서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구글 같은 어떤 경우에는 풀 스택이라고 해서 풀스택이요. 예. 칩도 만들죠, 소프트웨어도 하죠, 어디서 많이 AI 본 건데요? 모델도 하죠, 네. AI 모델도 하죠, 클라우드도 하죠, 소프트웨어도 하죠. 이걸 다 갖추고 있는 게 구글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미나이 3 프로 요거 하나만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와 얘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네. 결국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네라는 거에서 구글에 깜짝 놀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시기가 온다면 결국 한국 기업들한테는 어떤 수혜가 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첨단 후공정 그리고 패키징 업체들은 굉장히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어제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시스, 네. 기판 그리고 MLB 이런 것들 그리고 또 HBM을 본딩하는 본딩 회사들 이런 쪽이 가장 1차적인 수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GPU도 마찬가지고 TPU도 마찬가지지만 고성능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부품이다 보니까 테스트. 네, 역시나 테스트가 관건이죠. 그래서 네.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뭐 프로브 카드라든지 그리고 버닝 장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TPU를 만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전력이에요. 전력이요. 네, 전력을 기존의 GPU가 너무나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SMR 얘기도 하는 거고 그쵸. 원자력 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력 관련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품 저희는 캐패시터라고 부르는데 커패시터요. 예, 네. 커패시터,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회사죠. 그쵸. MLCC라든지 카패시터 이런 전력과 관련된 부품들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패시터도 같이 좀 부각을 받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였네요. 그리고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주문 제작형 이 에이직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시장 전망이나 이런 관련 테마들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결국은 에이지 시장의 전망은 간단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하이퍼스케일러. 네, 이런 친구들이 에이직 반도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TPU라는 것은 특정 목적에 맞춘 칼이에요. 네, 특정 목적에 맞춘 칼인데 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런 기능들 필요 없는데 나는 요 기능만 넣어줘. 그러면 누가 그런 걸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이런 친구들은 결국은 굉장히 많은 칼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성능, 맛의 최적화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에이식 시장은 하이퍼스케일러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AI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진화를 해야 되냐면 엣지 AI, 엣지 AI요. 손끝의 AI. 어떤 의미인가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가 물건을 짓기 위해서는 물건이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네. 물건이 넘어졌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연산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엣지 AI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반도체 설계요. 예, 그러니까 이 칼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당신의 손 크기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칼을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주문을 수행해낼 수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또 상당히 없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이어서 이제 뭐 TPU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TPU랑 또 관련이 있는 게 제미나이 3가 사실 이 TPU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의 챗 GPT-5 이거를 좀 넘어섰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저도 오늘 쓰다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이 GPT 네. 해지를 했거든요. 이제 네.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런 재편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 국내 챗봇 섹터에 좀 다시 한번 지각 변동을 좀 일으킬 것 같네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멀티모달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네. 야 바나나가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
이거는 AI가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저도 순간 뇌가 정지됐어요. 네, 이렇게 바나나가 웃고 있는 바나나를 그려줘. 웃고 있는 바나나가 손을 흔들면서 나한테 반가워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네. 것들을 만들어줘. 이게 멀티모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AI가 학습이 고도화되고 챗봇이 학습이 고도화될수록 가능한 영역이에요. 네. 사람은 상상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 있지만 AI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뭐 학습을 할 수도 예, 없겠습니까? 근데 네. 결국은 추론을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추론을 해서 그런 건데 결국은 멀티모달 그리고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이 점점 챗봇 시장에서 중요하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결국은 이런 칩들로 말미암아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고성능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그런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버티칼 AI라고 해서 버티칼은 이렇게 수직적인 그런 그쵸. 영역들이 이제 다양한 영역에 AI가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제미나이 프로 3가 활성화된다면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매니저들이랑 감사히 소프트웨어가 흔들렸잖아요. 네, 매니저들이랑 나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매니저들이 하는 얘기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자신들의 챗봇 모델을 제미나이 3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챗봇 시장이라든지 제미나이 프로를 이용한 그 AI 시장들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커질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이걸 네. 어느 방면으로 쓸지. 그렇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버티칼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버티칼 이 인테그라 그러니까 이 수직 계열화를 시켰다는 점에서 방금 말씀이 구글의 매력도를 좀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좀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최창규 본부장 모시고 자세하게 이 구글 TPU와 엔비디아 GPU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 there's no equivalent to the Tech Track and LSC, and that has been an attractive feature of why we are listing. We're primarily listing for the reasons that we mentioned earlier, commercial reasons associated with being closer to our customers for support and manufacturing. But the Tech Assessment Track has offered us an opportunity to put a value on the technology and the products we've developed. So terahertz is the last commercially unexploited region of the radio and light wave spectrum. So the terahertz frequencies lie about 50 times higher than your mobile phone. So we're using frequencies that are referred to as 6G, which is just above 5G. Terahertz light is very unique in that it can penetrate objects. You can look inside objects. But unlike X-ray and other technologies, terahertz is very sensitive to small cracks and defects. So it can pick those up in semiconductors, where it has applications in the inspection of AI chips. It can also be used to measure the thickness and density of coatings, which has applications in a variety of industries, including EV battery, lithium-ion battery applications, as well as other high-value coatings such as multi-layer coatings on cars and aircraft, etc. So at the moment, X-ray is being used as a complementary technique alongside terahertz. So terahertz is very much complements what X-ray currently does. So whereas X-ray is extremely good at measuring large objects and looking deep inside them, terahertz is very good at doing the same thing, but essentially finding small cracks and defects that X-ray cannot find. So at the moment, it's used very complementary, side by side. In the future, as terahertz is more widely utilized and as the inspection rate increases, then it will be looked at as a possible replacement for X-ray in certain applications, not in all. And the time scale for doing that is 3 to 5 year period over which we would see replacement.
But at the moment, it's important to stress it's complementary, and our business is based on selling into a complementary market. So currently, the terahertz product that is used the most is our failure analysis system, quality assurance system, for use by the semiconductor industry. So this is used for fault finding and quality assurance in AI chip production. Looking forward, we expect the use of that machine, that product, to increase. But increasingly, we also see moving our machines from quality assurance closer to production lines, where we'll be used alongside electrical tester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We are, however, also seeing tremendous opportunity and early stage growth in the lithium-ion battery inspection sector, where applications such as energy storage for AI data centers are really driving the adoption of lithium-ion batteries. And our inspection technology for those batteries represents a growing part of our business. It's being commercialized at the moment, so 2 of the major Korean battery manufacturers are actually using it in pilot lines and in production lines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on production of batteries for ESS. I think the main reason is the advent of AI. AI has actually meant that advanced packaging, which is a new type of way of connecting chips, GPUs and HBMs together, that has really come to the fore and been rapidly adopted as a result of the needs of AI. Because our technology was originally developed, terahertz technology was really originally developed with Intel to look at inspection and quality assurance of advanced packaging, the adoption of our technology by the companies mentioned is actually being driven by the adoption of AI effectively. And that's really why we're seeing an upsurge in interest and in orders. I think the reason for investing in Korea is threefold. One is that many of our major customers, both in the lithium-ion battery and also in the 3D AI chip markets, are all located in Korea. A significant number of them are. Those customers are now moving our products into production, and as we move into production, they would like us to make a commitment to supporting them and having a substantial presence in Korea. That's the first reason. The second reason is we would like to move more of our production to Korea. Our product involves a significant amount of automation, particularly in the battery area, battery inspection area. And there are actually Korean firms like Dulim Yasukawa, to name one, with whom we have agreements and who will provide automation alongside our terahertz sensor, enabling us to do final production in Korea. And I would say the final reason is that just the strength of technology being developed in Korea. New application ideas come out of Korean customers. We'd like to have R&D teams close in Korea to work with them. That gives us a competitive edge, enables us to develop products very quickly. And with the Korean discount, that's been a feature in the past. There's a recent report in the Financial Times in the UK talking about the growth in the Korean market due to players such as Samsung and Hynix, in terms of HBM3, HBM4, and the importance of that for AI. So the Korean market is changing, and we're glad to be changing with it. Yeah, there's no equivalent to the TechTrack and LSE, and that has been an attractive feature of why we are listing. We're primarily listing for the reasons that we mentioned earlier, commercial reasons associated with being closer to our customers for support and manufacturing. But the Tech Assessment Track has offered us an opportunity to put a value on the technology and the products we've developed. So the company has gone through periods of profitability, certain quarters, certain months in the past. The level of business that we're doing at the moment in terms of order book, et cetera, has essentially brought us very close to the break-even point. One of the issues that we have at the moment is we've had some extraordinary funding associated with the IPO, but over the next 12 months, we see ourselves moving away from some of those costs. And as order book continues to grow, we see ourselves moving into profitability on a quarter-by-quarter basis in that time frame. So I think the two are related, clearly. We need to focus on growth.
along the lines of our existing plan, but also we would like to accelerate and exceed that plan, and I think the share price will naturally follow on the back of that. The focus, therefore, for both revenue growth and increase in shareholder value is, first of all, to deliver in our existing target markets, semiconductor and lithium-ion battery inspection, to deliver against our forecast. The second thing we would like to do, though, is to develop new market opportunities for inspection. So this includes semiconductor inspection, inspecting semiconductor substrates, new types of substrates, and other applications. So adding additional markets that we've already developed in the inspection area on top of existing markets will add to growth and add to shareholder value. I think in the longer term for shareholder value, moving out of inspection, not out of inspection, but moving to additional markets on top of inspection is actually very important. So areas such as 6G and other consumer applications where terahertz can play an important role would add potentially in the longer term an enormous amount of value for our shareholders.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달 전에 인터넷을 달궜던 엔비디아의 H100 GPU 가방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이었죠. SNS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고급 GPU가 들어간 가방이 출시가 되자마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가격은 한화로 약 9,400만 원으로 비싸긴 하지만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도 비슷한 장르의 트렌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가 만든 이색 간식, 바로 이 HBM 칩 과자인데요. 이름부터 정말 센스 만땅입니다. 원래 HBM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잖아요. 근데 이 과자는 허니 바나나 맛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기업이 공식적으로 이런 드립을 친다는 게 너무 귀여운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먹어보니까 이 모양도 네모반 듯한 진짜 칩처럼 만들었고요. 또 바나나 맛이 납니다. 이처럼 이렇게 입에 넣으면 바나나 향이 순식간에 퍼지는 걸 HBM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에 비유해서 스토리텔링까지 더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 SK하이닉스의 휴머노이드 캐릭터 스티커가 랜덤으로 들어가는데요. 덕후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건 수집해야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뜨겁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간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 SNS에서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라꼬치인데요. 원래 중국 유학생들이 즐기던 길거리 간식이었는데 지금은 2030 MZ들이 줄 서서 먹는 도장 깨기 간식이 됐습니다. 닭, 삼겹, 푸즈, 새우, 만두 이렇게 취향대로 꽂아 올리고요. 매운맛 단계도 원하는 만큼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라탕보다는 가볍고 또 혼자 먹기에도 부담이 없는 구조라서 지금 현재 연남동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가맹점은 25곳, 오픈 예정만 20곳으로 이 속도면 탕후루를 잇는 다음 간식 패러다임 후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마라 특유의 자극적이고 또 단계 조절은 필수고요. 또 탕후루처럼 빨리 뜨고 빨리 지는 이 중국식 간식 신드롬의 전례도 있어서 지속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탕후루 간판단 매장이 182곳이 폐업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흐름만 보면 올해 간식 시장의 핫한 축은 확실히 마라꼬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요즘 간식업계 뜨겁습니다. 이 SK하이닉스와 세븐일레븐의 반도체 칩 과자뿐만 아니라 마라꼬치까지 이 테크와 간식의 경계가 사라지는 이색 트렌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이 SK하이닉스가 나와서 말인데 한번 최근 주가 흐름 보고 가겠습니다. 구글의 TPU가 나오면서 이 60만 원 선을 넘었던 주가는 간신히 50만 원 선을 지탱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엔비디아가 힘을 내자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IB에서 나오는 목표가인 8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선까지 올라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자로든 굿즈로든 그리고 기술로든 SK하이닉스 요즘 정말 바빠 보입니다. 오늘 이 HBM 과자 추천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재밌고 맛있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저도 어제 저 세븐일레븐에서 구해보려고 막 했는데 못 구했는데 능력자시네요. 어떻게 구했지?
자, 어쨌든 지금 저런 기업에서 나오는 건 좀 진짜 드물지 않나요? 옛날 검색해 보니까 뭐 삼성 디스플레이인가? 뭐 어디서 뭐 라면이 나왔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이라던가 SK, 하이닉스 이런 전기전자 업체에서 음식료품을 내놓는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아시죠? 주가 나쁘면 어제도 댓글에 좀 있더라고요. 주가가 주춤거리는데 지금 무슨 제정신이냐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주가가 좋아야 사람들이 그런 데서도 너그럽습니다. 또 주가가 계속해서 좋아서 더 또 다양한 시리즈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과연 오늘 지금 제가 할 종목에서 그런 과자를 내놓는다면은 어떤 반응이 올까요? 자, 코스피 OCI 홀딩스입니다. 절대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자, 이거 태양광 회사라고 해서 태양의 칩, 선칩 이런 거 내놓으면 큰일 나요. 자, 왜냐면 자, 이거는 몇 년 전에 아주 좋았던 기업이죠. 2011년도에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태양보다 뜨거웠죠. 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고서 제목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태양광의 4번 타자였거든요. 저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아마 100만 원짜리 목표 주가 보고서 나왔었거든요. 하이닉스처럼. 그러니까 지금 근데 태양광의 4번 타자가 어떻게 됐느냐? 그 뒤로 다들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태양광의 그 밸류 체인 있잖아요. 폴리실리콘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 원료는 실리콘이고 태양광의 원료는 폴리실리콘인데 비슷한데 그 뭐 폴리실리콘이든 실리콘이든 인곳이라고 이제 소세지처럼 굳힌 다음에 그거를 자르면 우리 소세지 자르는 것처럼 원판 나오는데 그게 웨이퍼잖아요. 폴리실리콘 자르면 태양광 웨이퍼고 실리콘 자르면 반도체 웨이퍼 판. 근데 그 원재료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장 그 우리 뭐 어디 요즘에 애국가를 안 보니까 그 애국가를 안 보잖아요. 옛날 애국가 장면에 그런 게 나왔거든. 어디서 보나? 이게 큰 들판이나 이런데 태양광 판 까만색이 막 쫙 깔려 있는 거 막 어디선가 본 그 이미지 기억나시죠? 그 이제 셀들을 모아놓은 이제 모듈이라고 하고 모듈을 모아놓은 시스템인데 그런 태양광 시스템이 깔린 엄청 넓은 지대의 그런 그림 장면들 보이시죠? 그게 이제 최종 그 밸류체인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원재료에서 그 맨 마지막 밸류체인의 끝까지 그 모든 분야가 중국에 다 장악당하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원재료는 워낙에 싸게 하니까 이미 장악을 당했고 점차 어디까지 장악을 당하죠? 우리 모든 데가 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죠? 원재료 쪽은 점령을 당하기 시작해서 진입장벽이 낮은 곳에서 그다음에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끝부분도 조금씩 중국이 이제 잠식돼 마치 리트머스 시험처럼 물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온갖 곳에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뭐 하나솔루션이 지금 뭐 태양광 모듈이나 시스템에서 이제 좀 고부와 같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데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쪽은 좀 방어를 치고 있는데 이제 그쪽까지 좀 물 들어가고 있잖아요. 원재료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보시면 아시겠죠. 화학재료 어떻게 됐는가. 화학재료 지금 완전 맛 같잖아요. 지금 롯데케미칼 주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중국이 워낙 싼 인건비와 워낙 싼 그 전력 그 저기와 전력을 그냥 공짜로 제공해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워낙 막대한 보조금 이런 걸로 싸게 원재료를 뽑아내 버리니까 물량공사로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버티지를. 그러니까 태양광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화학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저기 뭐 에틸렌 이런 것들은 쭉쭉쭉 뽑아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량공사로 확 쏟아져 보니까 단가가 낮아서 도저히 우리나라 공장에서 우리나라 이 근로자들로는 그걸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장악을 당해버리고 OCI는 특히나 그 부분이었거든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뭐 셀이나 모듈을 구축해서 미국 태양광 주택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빛을 발하면서 버텼지.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뭐 밑에 받아가지고 땅에 부딪혀서 다시 뭐 반사되고 뭐 그 효율 높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겨우 버텼지. 이제 거기도 이제 점령당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OCI 홀딩스는 미리 점령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막 태양광의 4번 타자 어쩌고 했던 게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10만 원대에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이게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11년도에 52만 원짜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기업계요 볼게요. 저런 상황에서는 차마 과자를 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소다회 제조 판매를 위해 설립되었는데 OCI로 인적 분할돼서 OCI 홀딩스로 출범됐습니다. 원래 OCI였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동양제철화학이었죠. 기억나시죠? 좀 오래 하신 분들. 동양제철화학이었잖아요. 이름이 되게 구수했는데 OCI로 바뀌고 이제 최근에 또 인적 분할해가지고 이게 OCI 홀딩스 지주회사로 또 바뀌었어요. 그 지주회사 밑에 이제 여러 개 자회사들이 생기게 된 거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솔루션
이게 주력이고 아직도 그렇죠. 태양광이나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 주력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회사 운영하는 지주회사고 지금 이게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 빨도 안 받더라고요. 아시죠? 요즘에 홀딩스 뭐 지금 지주 이런 거 붙은 것들 다 날라갔잖아요. 두산 뭐 롯데지주 무슨 뭔 지주 붙은 거랑 뭐 자사주 많은 것도 막 다 무슨 날라갔잖아요. 지주회사 저평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근데 이건 그것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좀 오르고 있긴 한데요. 자, 뉴스 보겠습니다. 뭐라도 걸려서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일단은 영업이익 매출액 볼게요. 올해 3분기 영업 손실이네요. 또 영업 손실이 533억 원. 아, 이게 또 적자 전환했나요? 작년 동기에 영업이익이 205억 원 흑자였는데 적자 전환해버렸네요. 또 그리고 매출도 8,451억 원인데 이것도 작년 동기 대비 7% 감소했고, 아, 좋지가 않네요. 적자 폭이 뭐 33.6% 줄었다. 그런데 적자 폭이 줄었을 뿐 적자가 흑자로 되진 또 않았네요. 보니까 미국의 태양광 정책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분기와 달리 여기 책상에 가렸네요. 최근 위그르 강제노동 방지법 강화 그리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로 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 이거죠. 이거 위그르 강제 그거. 이것도 조선처럼 돼야 돼요. 미국이 중국을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위구르 그거 아시죠? 거기 막 불법 유린 일어나고 인권 유린. 그래서 위구르에서 맞는 거 안 쓴다고 목화솜이랑 막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위구르에서 아예 그냥 강제노동 방지한다. 그리고 위구르에서 생산하면 안 받는다. 위구르에서 싸게 그렇게 인권 유린해가지고 부려먹어가지고 인권 돈도 지급 안 하고 싸게 뽑아내니까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그거 방지법하고 이거 감세 법안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OCI 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 아까 원재료 생산 라인의 재가동이 적자 축소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적자 축소가 됐으니까 흑자로 좀 전환해야겠네요. 그렇죠? 좀 해야겠고요. OCI 테라서스가 뭐냐면은 미국의 중국, 동남아 국가 대상 태양광 무역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그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ESS 에너지 장치도 있습니다. 저장 장치도.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돼야 될 텐데요. 미국이 좀 더 때려주길 바랍니다. 근데 트럼프가 태양광이나 풍력은 조금 안 좋아해서 좀 그게 그러네요. 자, 보니까 장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내 주식은 이 모양일까? 자, 저런 분 많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4천이고 막 엄청 막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100만 원 갔다 오고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난리 나니까 잘 된 것 같잖아요. 아닌 분 많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OCI 홀딩스, 퓨처캠, 글로벌 텍스프리, 대주전자재료, SK 이터넥스, STI, LG전자, LG노텍. 자, 이름이 다 낫에 익은 것인데도 종목들이 다 안 간 것만 갖고 있어요. 일단 하필이면 LG그룹 저런 거 많이 들어있고. 지금 다 마이너스인 거 아직도. 그렇죠? 저런 경우 많다고요, 지금. 자, 제발 그만 떨어져. 자, 이분은 이제 밑에서 그 좀 저기 하셨나 보죠? 이거를 지금 그 2011년 아까 비교하면은 너무나 빠져 있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 저점에서 비교하면 저점에서 그래도 124%가 올랐더라고요. 봉이 너무 작아 보여서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셨나 봐요. 제발 그만 떨어져 달라. 자, 오늘부터는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그냥 다 3대 그 커뮤니티 거를 지금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다양한 의견을 넣기 위해서. 오늘 왜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많아? 뭐 잔치에? 그러니까 원래 이래요. 주식이 이렇게 오랫동안 빠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게시판에서 다 떠나요. 게시판도 완전히 썰렁합니다. SK하이닉스 게시판 가보세요. 아주 바글바글하죠. 잘 되니까요, 주가가.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하락하잖아요. 게시판도 다 떠나요. 황량합니다, 게시판이.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씩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터줏대감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안 좋아도 황량한 곳을 뚝심 있게 지키시는 분이 몇몇 있다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이디들이 막 이상한 아이들이 나타나니까 이거 뭐야? 뭐 잔치에? 이런 거죠. 갑자기 오르니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이분도 이제 터줏대감이죠. 계속 보시던 분. 맨날 이게 아까 전에 차트 보시면 2014년부터 와 이거 진짜 지독합니다. 지독해. 징그러울 정도로 11년 동안 이렇게 옆으로 길 수가 있나요? 이 보세요. 연봉이거든요. 이게 연봉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연이로 돼 있죠. 이거 일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봉도 이렇게 2주일 가면 지겨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해서 2주도 이러면 못 참는다고요. 이게 지금 2주가 아니고요. 하나가 봉이 하나가 1년이에요.
지금 11년 동안 이렇게 옆으로 기거든요. 정말 징글징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자, 그래서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11년 동안 옆으로 기다 보니까 이분이 아신 거예요. 아, 밑바닥에서 오르면 저기서 제한해서 떨어지고 계속 위아래로 핑퐁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야, 또 그러지 마라. 왜 이러냐. 주주들 희망회로 건드려가지고 또 뒤통수 치지 마라. 토폭등병 12만 원에서 폭락. 여기에 좀 그 단어들을 제가 지운 거예요. 좀 강한 단어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무한 반복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11년째 저렇게 돼봐요. 그럼 진짜 정신병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그러지 마라. 이거를 지금 타이틀로 잡았고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OCI 빨리 태양광의 4번 타자 좀 부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우리도 원자력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원자력도 완전히 죽을 것 같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저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태양광 풍력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 코스닥은 넥스틴입니다. 자, 요즘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좋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좋아요, 지금. 그렇죠? 넥스틴도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 기업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간단히 봤고요. 연봉으로. 연봉 저것도 행보하고 있어요. 자, 2010년에 설립된 반도체 소자 회로 제작 공정에서 발생하는 웨이퍼 미소 패턴 결함 검사 장비. 아, 결함 검사 장비가 어디겠어요? 전공정이 아니네요. 후공정이죠? 후공정이 항상 뭐예요? 우리 그냥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막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고를 때 선물을 막 포장하기 전에 막 거기 담고 이런 거 예쁘게 디자인하고 이게 전공정이고 마지막에 이제 포장지 덮고 잘 포장지 빵꾸 난 데 없나 검사하는 게 그게 후공정이라고 치면 똑같은 거죠. 마지막에 결함, 패턴 결함을 검사해주는 장비를 제조하고 세계 유일의 2차원 이미징 기술 장비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가 있는데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 검사를 얘는 둘 중에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복합 구성 장비. 요게 지금 얘네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신규 검사 장비가 요게 있네요. 그렇죠? HBM 검사 장비 크로키. 아, 요게 포인트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왜 지금 저기 시장에서 가장 히트치는 아이템이 뭡니까? HBM 아까 나왔잖아요. HBM이 히트치니까 HBM 칩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과자칩을. 그렇죠? 근데 HBM 검사 장비가 있네요. 아, 저거 포인트네.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요. 뉴스 보겠습니다. 저게 잘 팔리면 이제 얘도 대박인 거죠. 자,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보릿고개가 마무리 단계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중화권 수주 공백이군요. 얘네도. 중화권을 눌러버리다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뭐 또 저기도 제안했더만요.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에서 뭐 엔비디아 칩 쓰지 말라고 했다며요. 그렇죠? 중화권 수주 공백이 얘도 있어요. 장기화됨에 따라서 내년 실적 추정치가 변경됐대요. 그래서 기존 87,000원 주가 목표가에서 71,000원으로 내려버렸네요. 아, 넥스틴도 맞아요. 넥스틴도 중간권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문제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국내 고객사양 크로키 장비 판매가 지속됐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감소한 것으로. 아, 이게 아쉽네요. 그렇죠? 고마진 구조인 중국 고객량 공급이 공백이었던 만큼 저게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네요. 아, 그래서 제가 크로키 장비는 국내 회사에 잘 팔렸는데 저게 또 문제군요. 넥스틴이. 그래서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나 봐요. 중국향이 고마진이었는데 저게 좀 문제네요. 그렇죠? 저 부분은 어디 다른 데서 타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넥스틴이 그래요. 중국향이 많았어요.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아쉽죠. 저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힘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어서. 자, 저번에 64,000원 익절하고 조금 남았는데 안 팔길 잘했네요. 아, 저분은 이제 분할 매도를 이제 실천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팔면 좋은 게 이득을 한 번에 확정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좋은 게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면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분 아마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갖고 가신 것 같아요. 수익률이 21%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남겨놓으셨네요. 그렇죠? 250주를 남겨놓으셨네요. 그래서 64,000원에 익절하고 쭉 끌고 온 것들이 잘 된 것 같네요. 65,000원 이상을 갔으니까요, 지금. 자, 그다음에 상가지야 이런 게 있는데 오늘 10% 가까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데 상한가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오늘 1007호소인가 그거 점상한가 또 가던데. 그렇죠. 그런 건 솔직히 잡기가 힘들죠. 근데 뭐 보기엔 재밌더라고요. 공매도 세력들 엄청 누르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까 OCI 홀딩스도 그렇고 넥스틴도 그런데 OCI 홀딩스는 11년 횡보했잖아요. 넥스틴은 뭐 그거에 비하면 좀 난데 얘도 지금 5년째 횡보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째 횡보 중이다 보면 거의 박스권 상단에 완전히 매물들이 밀집해가지고 거기만 가면 공매도 물량에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칠 노릇이죠. 거기를 뚫어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줄 때 먹어야지요. 성공 투자 되세요. 호재에 팔아라. 오늘에야 실천해 봅니다. 자, 이분은 이제 박스권 매매를 아주 실천하신 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넥스틴하고 OCI 홀딩스 지금 제가 우연찮게 보니까 장기간 연봉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박스권에 갇혀 있네요. 그래서 저 부분을 좀 강력하게 탈출을 해서 주주분들에게 좀 희망을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한번 꼽아볼 텐데 뭐를 꼽았냐면은 오늘 이 그림을 보면은 저게 뭐냐면요. 좀 시험해라 뭐 엉뚱한 게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답안지에 지금 답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답이 적혀 있는데 지금 그 답을 적혀 있는데 왜 안 쓰냐 이겁니다. 선생님이. 야, 너 답이 적혀 있는데 왜 안 쓰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SK랑 삼성도 마이크론도 무조건 넥스틴 장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사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저분이 이런 답변을 쓰셨습니다.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는 답은 정해졌잖아. 왜 안 사? 미국발 기술주 강세가 오늘 코스피를 4천선 위로 안착시켰습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AI 랠리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또 12월 1일부터는 미국 연준의 QT도 종료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오늘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요. 일제히 상승하며 출발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7%가량 넘게 오르면서 4,007선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4,023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잠깐 4,000선을 내려놓기도 했지만 여전히 현재 시간 기준으로 1.2%대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가량 오름세 883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200이 오늘 대형주 단 안에서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1.32%가량 상승 5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2,7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데 어제도 6천억 넘게 순매수, 그저께도 매수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11월 들어 첫 3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3천억가량 순매수하면서 7거래일 연속 코스피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5,700억가량 순매도, 오늘 개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는 이 매수 주체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약 900억가량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해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1,470원대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장 초반보다 5원가량 내렸고요. 1,46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내 우주항공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이번 4차 발사는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앞선 발사들과 달리 처음으로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도 핵심 공정을 맡으면서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4차 발사에서 약 300개 참여 기업을 총괄, 제작부터 조립까지 전 과정을 책임졌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 X처럼 한국도 이번 발사를 계기로 민간 주도 체제가 본격화된 건데요. 한화에어로는 내년 누리호 5차와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까지 이끌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누리호 발사대 시스템을 총괄했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 발사 인프라 자체를 구축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열어보시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 넘는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0.9%가량 상승 88만 원 선 지나갑니다. HD 현대중공업 주가는 오늘 하락하며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0.36%가량 상승세 55만 7천 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우주항공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립니다. LK 삼양이 15% 넘게 튀어오르면서 1,57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기기 3사의 3분기 수주액이 1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때문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4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송전만회에 설치된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3분기 말 올해 수주액만 7조 원에 달하고요. 수주 잔고만 13조 원을 넘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배전 분야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가집니다. 올해 미국 지역 데이터 센터 사업 수주액은 8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3분기까지 수주액은 2조 원을 넘겼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이 5조 1,400억 원을 기록했고 미국 내 대형 변압기 점유율 1위를 기록했죠. 한국의 전력기기 3사가 AI 슈퍼사이클 한가운데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LS 일렉트릭 오늘 5% 넘는 상승세입니다. 47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효성중공업도 3.72% 넘게 오르면서 200만 원 선 재회복에 성공했습니다. 200만 3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오늘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미국 광통신 케이블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1%가량 급증했다는 소식 속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평 25%가량 주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기술주 상승세를 이어받아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5%로 상향 집계되고 있는데요. 12월 9일 진행되는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 TPU의 등장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도 반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 2.76%가량 상승한 점이 오늘 우리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는 또 도이체방크의 주가 강세 전망에 오라클이 4% 넘게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도 1.37% 상승, MS도 1.7%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키움증권은 향후 코스피 전망에 대해 연말로 갈수록 대내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개편 내용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이 미증시의 훈풍을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4% 넘는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4.58%가량 상승, 오늘 55만 원 선도 넘어섰는데 현재 시간 54만 8천 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 밸류체인주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두산 4% 넘게 상승, 89만 1천 원 선 지나가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1.98%가량 오름세, 14만 4,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월도 이제 2거래일만을 남겨놨습니다. 구글 TPU와 함께 AI 거품론이 빠르게 싣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12월 유동성 확대 속 산타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세워봐야 할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했는데 드디어 이 전월 대비해서 거의 20% 가량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또 어제 관련주들이 10% 거의 가까운 불기둥을 뿜어내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이 숨고르는 형국이죠.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크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각 리튬 가격이요. 킬로그램당 91위안, 그러니까 90위안을 막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갑작스러운 급등세를 시현하는 이유 분명히 또 중국 쪽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중국의 이제 그 공급 축소 전략, 네. 반내권 전략이라고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반내권 전략이요. 네, 반내권, 내권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막 비틀어 짜는 걸 갖다 내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출혈 경쟁이라든지 막 밀어내기라든지 쥐어짜기처럼 이런 정책을 이제 반한다 그래서 반내권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중국의 산업 전략은 보통 이제 공급 과잉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국의 산업을 키워온 측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덤핑가다시피. 네,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유럽의 견제 정책이라든지 각국들이 이제 그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표시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과거와 같이 그런 밀어내기식 수출이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뭐 가격들이 덤핑 경쟁이 되면서 계속 급락하는 형식이 되니까 네. 원가 이하의 판매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가 이하 판매를 갖다가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가동률이 특정 수준에 못 미치는 회사들이 증설을 할 때는 이걸 증설을 못하게 하는 전략들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권위주의 국가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민주 진영의 어떤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고, 근데 반면에 이제 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 내에 ESS의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ESS 수요요? 현상이지만 중국에서 사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리튬 가격 추이 및 뭐 이걸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우.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이 그림 자체를 갖다가 좀 유심히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그 계속해서 내림세를 갖다가 보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올해가 한 7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관세 변호로 인해 관세가 이제 그 올해 이제 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이 네.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해외로 수출을 못 하니까 중국 내부의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더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5년 7월 달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반내권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기가 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광산들을 리튬 광산들을 갖다가 중국 정부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장시성 이춘에 있는 수많은 그 리튬 광산들이 이제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동을 갖다 중단하거나 그쵸, 잠깐 문을 폐쇄하는 닫았죠. 예.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광산 허가 이슈 일부 광산들이 이제 다시 그 공급을 재개하면서 다시 떨어졌다가 요 근래 들어서는 어떤 이슈들이 생기냐면은 네. ESS 중심으로 엄청난 어떤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AI 발일까요?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공급은 좀 제한적인데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선물 가격이 저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 26년 내년에 K배터리의 어떤 전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의견도 여기에 덧붙여지지만은 네. 사실은 미래에셋에서 이 K배터리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P와 Q가 동반 상승을 할 거다. 파이 자체가 커질 거다. 그러니까 네. P 사이클의 전환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설명드린 중국의 반내권 정책의 영향으로 네. 이 각종 소재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말 그대로 이제 제살 깎아먹기식의 이런 정말 가격 경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때문에 뭐 이뿐만이 아니죠. 뭐 석화 섹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현재 이 중국 각종 섹터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또 아까 이제 ESS 관련해서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 중국도 그렇고요, 북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요는 얼마나 조금 더 증가할 일단 전망일까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은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원 민족주의요. 예, 중국의 가령 뭐 슈토리라든지 그 배터리 관련들의 밸류 체인에 대한 어떤 수출 제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 내부의 공급망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레버리지로 이용을 해서 그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협상력을 갖다 키우겠다는 어떤 그런 기조화에서 사실 시작된 건데요. 네. 이런 조치들 때문에 중국 내 가공 비율이 높은 제품들이 판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수출을 갖다 제한할 거라는 공급 제약에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갖다가 좀 제한할 거라는 이런 우려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중국 내에 그 가공 비율이 높은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LiPF6라서 이게 6불화 인산 리튬이라는 게 리튬이염이에요. 전해액의 네, 소재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내 가공 비율이 굉장히 높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급격한 변동이. 네, 저 우측에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수출 제한 조치 이후 타 소재 대비해서도 이게 가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중국 내수용은 한 200% 정도 올랐고요. 200%요.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건 217% 올랐거든요. 상당히 올랐네요. 네, 근데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휘토리우 업체들한테 대해서 지분을 갖다가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리튬 업체, 아메리칸 리튬의 지분을 인수한다거나 네. 아니면 호주와 남미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거나.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어떤 중국하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사우스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도네시아는 니켈에 대한 어떤 생산량 쿼터제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삼원계의 다 연관이 필수 돼 있을 소재.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콩고가 코발트 수출을 갖다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런 어떤 자원 민족주의의 심화가 이런 그 배터리 소재들의 가격을 갖다가 올리는 그 굉장히 큰 기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ESS 비중 증가가 이 판가를 갖다가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북미 ESS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사실은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가 60기가와트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 EV용 배터리로 나가는 것들이 한 130기가와트 정도 됐었으니까 50%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 전망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0기가와트예요. 100기가와트요. 미국만.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러니까 네. EV 대 ESS 비중이 ESS가 90%가 올라가요. 27년이 125기가와트예요.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세우는 데가 중국, 미국, 중동, 우리나라, 그렇죠. 유럽, 일본, 너나 할 것 인도 없이. 너나 나올 것 없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 거예요. 왜 데이터 센터에 ESS가 필수가 돼야 돼?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데이터 센터를 전력원을 갖다가 가장 빨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 모든 전력원 중에서 그게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의 조합이에요. 네. 이게 뭐 원전 하나 세우는데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가스 발전소를 만드는데도 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태양광 플러스 ESS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ESS 그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죠.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BESS를 거쳐서 ESS를 거쳐서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AI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는 엄청난 전략이 필요해요. 전력이. 그렇죠. 추론 과정에는. 근데 이걸 갖다가 추론이 다 끝나서 고객한테 이걸 동기화시키면서 보낼 때는 그 부하가 또 확 줄어들어요. 또 그게 문제가 있겠네요. 이 부하의 변동성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납니다. 이게 그 잘못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전정 상태라든지 이런 걸 갖다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엄청난 부하의 변동을 갖다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BESS를 설치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SS가 이렇게 필수적인 거고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급증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미 지역에서 그 IT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투자세액 공제 네. 혜택이라든지 AMPC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탈중국을 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ITC를 받기 위해서는 55%. 비중국산 원가 비중이. 그다음에 AMPC를 수령하기 위해서 60%가 돼야 되고 이게 매년 5%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산을 썼던 미국의 그 ESS 사업자들이 망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든 그렇네요. 아니면 기타 업체들로 이걸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판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국 업체들은 제한적이잖아요. 한국 업체들이라든지 상당히 좀 일본 업체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다 보니까 판가가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 이유는 기존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셀과 모듈 단위로만 공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가가 싸죠. 가령 뭐 킬로와트 아워당 한 $100 정도에 공급을 그쵸. 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시스템 통합적으로 전부 다 다운스트림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ESS 사업자들이 하던 것까지 삼성의 뭐 SBB 1.5, 2.0 시스템이라고 컨테이너 박스처럼 돼 있는 거 있죠. 네, 그렇죠. 예, 그거는 그 배터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시스템을 갖다 통합해서 하는 건데 아예 판이 커지는 거죠. 네, 이게 네. 킬로와트당 $150에서 $200까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가 상승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굉장히 큰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K 배터리의 어떤 판가 상승이 이렇게 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보면은 이 K 배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좀 반사 수혜를 받아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네네. 또 보니까 이게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가 이 원전에 비해서 많이 밀렸던 이유가 안정적인 이 전력 공급이 좀 어렵다. 이게 이유였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좀 이제 보충을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뭐 썰런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이 가정용 태양광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걸 부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Q 이제 다 P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출하량은 왜 늘어나느냐 네. 내년에 이런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S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빅테크 하이퍼 스케일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ESS를 부착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이제 ESS 부착이 필수가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데이터 센터의 ESS가 과거에는 그냥 보조적으로 그냥 뭐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아니면 안 필수가 된다는 됐네요. 얘기입니다. 네. 심지어 가정용 태양광에도 ESS 부착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썬런이라는 회사에 가정용 ESS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ESS 부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70%까지 한 70%까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SS가 산업용뿐만이 아니라 가정용에서 필수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북미 ESS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점유율이 확대가 굉장히 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업체들이 북미에서 그 ESS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ES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중국망에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점유율이 25%였는데 내년에 40%, 상당히 올라갔네요. 27년에 네. 60%, 28년에 70%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걸 갖고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달에 OBBA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감제법이죠.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 그 K 배터리 업체들한테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관이 있나요? 당연하죠. 네. 이제 탈중국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중국 업체를 쓰던 업체들이 한국 업체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ESS 배터리 수주량입니다. LG엔솔. 네. 이게 한 50기가와트 정도 됐어요. 그림이 이제 안 나오는데 이게 3분기 말에 7월 달에 발표되고 3분기 말에 얼마까지 들었냐? 120기가와트까지. 120기가와트. 1분기 말에 70기가와트가 늘어난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12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평균 단가를 갖다가 $180 킬로와트 아워당 이걸 갖다가 계산을 했을 때 30조 원입니다. 향후 3년 동안 30조 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바람에 이제 캐파를 갖다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빨리빨리 늘리고 있어요. LG엔솔이 올해 말에 한 7기가와트 됐는데 내년에 47기가와트 ESS 배터리로. 네. 삼성이 8기가와트였는데 올해 말 내년에 30기가와트 아워 정도까지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SS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한 이유가 네. 이 그 Q를 갖다가 상승시킬 거다. 두 번째는 이제 북미 EV 시장의 둔화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더 하락할 것도 없어요. 이미 LG엔솔이 낮은 기존에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켓 쉐어를 한 10%. 여기는 이제 아까 그 글입니다. ESS 배터리 수주 잔고 네, 변화가 25년 말에 2분기 말에 50기가와트였는데 3분기 말에 120기가와트로 늘었죠. 이게 연간이 아니라 분기죠. 분기 말에 엄청나네요. 세 누가 달 보면 만에 연간인 줄 알겠어요. 네. OBBA법 7월에 시행된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EV로 돌아가게 되면은 네. EV의 침체, 북미 시장의 보조금 정도의 침체를 얘기를 하는데 LG엔솔 비중이 10% 이하고 삼성의 SDI가 2%이야. 사실상 미미하네요. 이거는 네. 의미가 없고요. ESS 성장이 기대해야 되는 거고 대신 우리나라 EV 배터리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 유럽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라고요. EV 시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그 유럽 연합에 있어서 큰 기업, 큰 국가들이 보조금 재개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 EV 출하량은 유럽에서 기대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수요처의 등장입니다.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롯이 어느 정도 싹 트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휴머노이드 들어가는 거는 내년에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그렇게 급속히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더해지는 거지만은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의 그 세미트럭, 사이버캡, 네. 사이버캡이 200만 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200만 대요. 일론 머스크가. 그럼 거기에 50kWh 정도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계산하면 100기가와트예요. 100기가와트. 거기서만도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네. 만약에 그 사이버캡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EV 시장 자체에 출하량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게 더해지게 되면 엄청난 시장이 열리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네요. 4680 배터리가 쓰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LG엔솔이라든지 뭐 삼성의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뭐 유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와 Q가 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캐파가 이거를 좀 받쳐줄까요? 좀 캐파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EV 시장의 ESS 캐파 빨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이면 돌리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선투자를 캐파 증설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막 미국에서는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네. ESS 배터리용으로 막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LG엔솔이 7기가와트였는데 내년 말 되면 47기가와트 정도로 캐파가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행히 그동안 무리한 투자를 좀 했지만 21년, 23년에 그렇게 투자한 것들이 내년부터는 빛을 발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드디어 정말 내년 들어서는 뭐 이 P와 Q가 같이 상승한 말 그대로 그 대전환이죠. 거의 네.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게 유망하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이 보고서는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잠시 쉬어가고 있는 2차 전지 이 밝은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간밤 미증시의 훈풍을 타고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4천선을 회복했는데요. 최근 미증시에서는 구글과 엔비디아의 이 AI 칩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이 구글과 엔비디아 누가 이기든 둘 다 뭐든 좋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쏠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얘기 이어서 종목별 날씨 보면서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구글의 TPU가 주목을 받으면서 엔비디아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간밤에는 이 정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가 엔비디아가 구글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밝히자 엔비디아는 상승세, 알파벳은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요. 국내에서도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며 팀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어제 이어서 연일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이 트럼프 정부가 대형 원전 건설에 8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자 투심이 되살아난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정부가 한국형 SMR인 ISMR 설계 인가를 받고 바로 상용화에 들어가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두 원전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반도체주와 원전주가 햇살을 받아가다 보니 오늘 전력 설비주에도 햇살 드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또 우주항
우주항공주 얘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새벽이었죠. 최초로 민간이 주도해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년 반 만에 다시 우주로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이 탑재된 위성까지 궤도에 안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발사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그리고 위성은 한국항공우주가 총괄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점이 오늘 우주항공주의 센티를 자극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리튬주도 어제에 이어서 햇살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값이 한 달 동안 20% 올랐는데요. 이러한 점이 오늘 리튬주의 시세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금융주도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오르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12월 2일이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세제 개편 이슈가 연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인데요. 당초에 25%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30% 절충안 또는 이 대주주 30%, 일반주주 25% 이원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금융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네이버입니다. 어제 두나무와의 합병을 공식화한 뒤에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뛰었는데요. 현재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증권가의 전망은 장밋빛이었습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며 오늘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일제히 내놓고 있고요.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보시면 주가도 맑음이고 전망도 맑음입니다. 오늘 SK증권에서는 대형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사업 기대감으로 목표가 92,000원 제시한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NC소프트도 오늘 주가 맑음입니다. 최근 출시한 아이온2가 일주일 만에 매출이 2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는 점 같이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아로마티카 화장품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장중에 주가가 300% 넘게 뛰는 등 폭염같이 뜨거운 데뷔전 치르고 있고요. 이어서 LS 일렉트릭도 오늘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력회사와 역대 최대 규모의 변압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투심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천일 고속인데요. 거래 중지가 풀린 하루 만에 오늘도 상한가로 직행하며 6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와 함께 이 천일고속이 최대 주주인 점이 부각되며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엔캠 살펴보실 텐데요. 엔캠도 오늘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탑티어 셀 제조사와 납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한 점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상 11월 2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각 코스피가 0.8%, 또 코스닥도 0.49%. 코스닥은 장 초반이랑 비슷한 상승폭 보이지만요. 코스피는 약간 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살짝은 상승폭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외인이 어제 6천억 원, 이 코스피 현물에서 순매수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각에도 좀 견조하게 약 2,500억 원대 매수 담아내고 있고요. 또 기관도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연기금과 또 사모펀드, 또 금융투자 부분에 상당히 매수세가 견조합니다. 지속적으로 오늘 또 로봇 부품주들과 또 반도체, 이 소부장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희 과연 추가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어지는 이 마켓나우 3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